반갑습니다. 논사님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석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하고 함께 진행했던 김웅진님하고 앞서서 어, 이 참여 인증 옥수수밭 생태조사를 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사실은 좀 중간중간에 많이 빠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참여 인증 과정이 생산자,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관련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했던 거라면 지금의 옥수수밭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가치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 과정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넘겼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웅지님이 제가 넘기고 제가 있습니다. 넘겼어요. 그래요? 제가 공동 그거 아닌가 봐요. 지금 이 공유는 제가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화면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첫 장면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옥수수밭을 하게 됐는데 이 옥수수밭이 시기적으로 조사하기에는 가장 작물 중에 좀 빠른 듯 해가지고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선정을 했고, 우리 지금 커다란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옥수수밭에 수꽃들이 잔뜩 피어 있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 어, 벌들이 많이 날아올 거예요. 벌들이 날아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린 벌이 없어진다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전 세계에 벌들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작물, 농업의 작물들은 어떻게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을 짓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옥수수밭에 수컷이 피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보였던 많은 생물들과 달리 우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벌들이라든가 벌들도 꿀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기생벌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수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곤충들도 나타나고, 다양한 곤충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옥수수밭은 단지 옥수수밭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피라미드를 이뤄가는 그런 과정에 유기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안 넘기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차례는 이거예요. 옥수수밭 생태조사 이렇게 했다. 생물 다양성을 키우는 우리의 한살림 생산자들의 농가 밭은 이렇더라.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상에는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알아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생협의 조합원들이 아니면 사실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하고 싼 거, 맛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그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농업이라는 분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농업은 다원적인 가치가 있어요. 다원적인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있는 것들이 생태계에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요. 이러한 밭생태, 논생태, 밭이라는 걸 앞에다 넣기는 했는데 그냥 농업 생태를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의 실천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옥수수밭 생태조사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4월 5일 날 호수영 생산자님 그리고 조사팀 멤버들 그리고 이장님 그리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원기식 생산장님 여기에 우리의 필지 세계를 충분히 이렇게 돌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호수영 생산자님이세요. 필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농약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도 있고 그리고 관행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농부가 생산자분들이 다 하시네. 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유기농을 하시고 친환경을 그다음에 관행을 하시는 분들은 관행을 하시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거죠.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그것의 가치를 몰라주면 우리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생태적으로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미팅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원규식 총무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5일에서 한 3일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까 토양 생물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토양곤충.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육상곤충.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들으셨죠. 그래서 그 설치한 토양에 하는 수반 트랩하고 맥주 부은 거, 그 다음에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 곤충들을 채집할 수 있는 접근끈이라고 하죠. 그 끈끈이를 붙여놓고 있는 그런 트랩, 육상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트랩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내용물들을. 조사하고 나면 떼어서 저희들은 하고 흙 속에 있는 생물들은 이제 따라서 이렇게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그걸 보는 과정이고 그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빈 상태로 놔두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다라고 하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계신 원기시 총무님이 며칠 전에 밭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밤마다 세 군데에다 설치하거든요. 밤마다 세 군데에 맥주와 설탕을 비율에 맞게 넣어주시고 정량을 그리고 날아다니는 곤충을 채집할 수 있는 그 끈끈이를 붙여주십니다. 그런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옥수수밭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는 호수영 생산자님께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 여기 계시는 한살림 실무자분 들이 또 이제 함께 하셨잖아요. 조사원으로. 그 조사 활동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과정 그리고 마무리로 우리는 뭘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옥수수밭에 생태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농업과 환경이 함께 가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는지 그 생물로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부터 이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 가치를 보려면 생태계의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먹이사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생물과 그리고 무생물인 환경, 뭐 기후, 날씨, 토양 등등의 것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영향은 정말 상호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가 보고 싶으면 황새가 먹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황새가 보고 싶은데 황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상하죠. 아까 발표할 때 중간 보고할 때 그 토양에 있는 트랩에서 쥐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생쥐가. 생쥐가 나왔으면 당연히 생쥐를 먹기 위한 뭔가가 나오겠죠. 생쥐를 먹기 위한 뱀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이게 또 눈 좋은 새가 나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생쥐를. 그리고 그 생쥐가 있다라는 얘기는 또 생쥐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요게 이 먹이사슬은 논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먹이사슬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먹이사슬에 의해서 우리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재배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는데 지금의 지구 환경은 저는 지난주에는 한 2번 정도 출근을 못했어요. 사무실에 못 나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양시에 살거든요. 경의중앙선이 아침에 출발을 안 해요. 비가 정말 국지성 폭우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그래서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때
사람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먹을거리가 미치는 영향, 산업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다 생태계에서는 서로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거 어느 것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나머지 것도 없어지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황새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황새를 가져왔었고, 가져온 황새 가지고 황새공원에서 열심히 사육해가지고 지금은 예산이라는 지역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황새들을 날려보내고 황새들이 거기에서 서식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황새의 먹이가 뭐냐 하면 이런 애들을 다 먹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논에 있는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야 왕우렁이. 얘는 습지에 있는 것들을 먹는 거잖아요. 물에 있는 것들을. 근데 물에 있는 거라고 다 먹지는 않아요. 깊이 있는 저수지, 호수 이런 거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새가 많아지려면 논이 많아져야 되고 그 논은 정말 친환경으로 생물들이 다양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에 황새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산지에서 많이 보게 되고요. 저는 아산에서 재작년서부터 황새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산 조사도 하고 있는데, 황새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수지가 아니라 우리 한사림 생산자분들이 농사 짓고 있는 논에 와가지고 얘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황새는 미꾸라지 먹는데 한 몇백 마리씩 먹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거죠. 근데 미꾸라지가 그만큼 있느냐. 미꾸라지 말고 다른 생물들도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는 유기농업을 하면서 농부 역할을 하고 있는 왕우렁이를 넣고 있잖아요. 왕우렁이를 넣다 보니까 왕우렁이도 얘의 먹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왕우렁이를 먹게 되는데 그 유기적인 관계가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왕우렁이면 엄청 번식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은 좀 좁아지겠죠. 생태계의 피라미드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생태계가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걸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에 대한 짤막한 그 용어들을 좀 해놓은 거예요. 생태계는 생물하고 무생물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하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전한 먹거리로 머무는 게 아니다. 안전한 먹거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생태계를 살리는 일이고 환경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안경 하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눈에 이렇게 많은 백로들이 날아다녀요. 이렇게 많은 백로들이 이 논에 방에 있고 옆에 논에는 새들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것만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저기는 먹을 게 많아. 저기는 먹을 게 많지 않아? 먹을 게 많다 안 많다는 아까 이제 생태계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보셨듯이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원들이 많은 거예요. 관행에서 이 새들을 볼 수 있다? 그때는 아마 그런 경우일 거예요. 농약을 치고 한참 지나고 비도 많이 와서 농약이 씻겨 나갔을 때 백로가 와가지고 날아오는 생물들을 거기에 있는 수소곤충들을 먹어 치우는 것. 뭐 아니면 떠내려왔던 생물들을 먹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생물들을 키우는 거는 우리는 단지 벼를 재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벼를 재배하는 건 사람이 먹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벼를 재배하는 것이 생물들을 키우는 그런 서식처를 제공하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우리는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 가가지고 아까 옥수수밭 이야기했죠. 초반의 모습이에요. 옥수수가 아주 적게 자랐을 때. 그런데 우리 생산자분들의 연령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지탱해주고 있는 생산자이신 농부님들은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5세 이상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67세. 이 정도 되신 분들이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생산해내고 계세요. 물론 전체를 다 생산하지는 못하세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 20% 작업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수입하는 거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뭐 10% 작업도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옥수수의 쓰임은 너무나 많잖아요. 곡물로도 먹고 있지만 얘들은 가장 중요한 가축의 사료이잖아요. 가축의 사료인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옥수수 가지고 가축 사료 양까지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옥수수를 만나지만 사실은 만나는 옥수수가 1년 내내 우리 농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먹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저는 옥수수 좋아해서 가끔 옥수수를 사 먹게 되는데 겨울에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냉동 옥수수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사서 먹으면서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이러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사서 먹을 만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밭의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의 농부님들은 정말 연령이 높으시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동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논둑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살 수 있고 곤충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있지만 논에는 두둑과 고랑이 있잖아요. 두둑에 옥수수를 심는 곳에는 이렇게 멀칭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농민의 일손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걸 염두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인 뚝이라는 거를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뚝이 있으면 식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무럭무럭 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곤충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밭에 들어갈 때 방해도 되고, 곤충이 많아지면益충도 있겠지만 해충도 많겠죠. 그러니까 예초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초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논에서 이렇게 피 뽑기를 하는데 정말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1년에 한 10대 번은 피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0대 번 하면서 이제 하고 나면은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왕우렁이가 자기 몫을 다 하는 곳이면 좋겠지만 왕우렁이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많이 넣지 않아요. 얘의 번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키우면 고랑에서 풀들이 또 자라잖아요. 그러면 거미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도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을 진딧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깔따구도 있고 뭐 쥐들도 오고 여러 가지 애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7월 5일에 추수하는 7월 15일에 이제 옥수수를 유기농 재배지에서 추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논밭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농가 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분께 여쭤볼게요. 보기에 춘일님 맞으시지요? 대답이 네, 가능하세요? 네. 대답이 운전 가능하실까요? 중이라 안 돼요. 운전 중이라 안 되십니까? 그러면 네, 얼굴이 보이는 다른 분들께 한번, 네. 어, 최희경님, 음소거 하시고 북서울에 최희경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가 밭의 가장 큰 차이점. 논과 밭, 네. 수분의 양, 물의 양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 물의 양. 네. 물이 늘 있는 곳. 그 네. 다음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곳. 그런 거죠. 밭은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밭에 물은 있어야지 식물들이 자라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적절하게 내려주는 비가 너무나 고마운데 요즘처럼 내리면 정말 논밭이 허망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논밭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논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잠자리, 개구리, 개구리의 어린 시절은 올챙이라고 하잖아요. 올챙이들은 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 데나 알을 낳지는 않아요. 아주 야트막한 물에 고여 있고 따뜻하고 이런 곳에다가 알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우리 생산지에서 문헌으로 이른 봄에 모든 논에 물을 대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논 하나에 물을 대주면 그 논에 와서 양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알을 낳을 거예요. 물론 도롱뇽도 알을 낳고 양서류니까 도롱뇽부터 나와서 뭐 일찌감치 나오는 산개구리, 그 다음에 청개구리, 참개구리 뭐 이런 애들이 주르륵 나올 거예요. 무단개구리, 옹개구리 등등이. 이런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시절을 겪지 않은 개구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먹이 생태계에서는 중간자 역할을 해요. 포식자 역할도 하고 올챙이일 때는 누군가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잠자리는 어린 시절에 애벌레 단계로 논에서 서식하는데 물론 이제 하천에서도 서식하고 여러 곳에서 하지만 논에 굉장히 많은 잠자리들이 알을 낳습니다. 여기 안전하거든요. 알 낳아서 자라기 안전한 공간. 그런데 이 잠자리들이 어린 시절에는 육식입니다. 육식이니까 다양한 생명체들을 먹게 되겠죠. 먹게 되고 그리고 날아다니면서 또 먹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기 같은 경우는 물속에 알을 낳잖아요. 장구벌레라고 하는 이 모기. 그 장구벌레를 하루에 수백 마리 먹어요. 적게는 200마리, 뭐 많게는 배부르게 먹으면 한 400마리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딧물도 먹고 다른 것들도 먹겠죠. 그러면 잠자리는 우리는 날아다니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날아다니는 것만 보게 돼서 고추밭에도 있고 옥수수밭에도 있고 모든 밭에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린 시절을 겪지 않은 어른이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인 논이 있어야지만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볼 수 있고 펄쩍펄쩍 뛰어가는 개구리를 볼 수 있고 이 개구리와 잠자리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익충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런 꽃가루를 날아주는 벌과 등에류 이런 애들도 여기 논 주변에 꽃들을 먹으면 꽃가루를 먹으면서 먹게 됩니다. 벽꽃이 피는 시절에는 또 벽꽃을 먹기 위해서 꿀벌들이 날아오고 여러 가지 기생벌이라든가 등에류든가 이런 애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농약이라고 할 만큼 농부님들한테 최고의 일을 많이 해주는 이 거미 종류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거미줄 안 치고 다니는 물속에서 다니는 농거미 종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바로 세로로 줄을 치는 긴 호랑거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기농 논에 가면 새벽에 보면 거미줄이 주렁주렁 이렇게 수평으로 땅과 수평으로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생 왕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짖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꽃게거미이고요. 이렇게 생물들이 사마귀도 우리의 뭐 많은 생물들을 먹어주죠. 곤충들을.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노린재라는 것도 있어요. 노린재가 이렇게 작물에 알을 낳잖아요. 그 콩에 가가지고 즙을 빨아먹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노린재를 먹는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미줄에 걸려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개구리가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생벌이 여기 몸에다가 알을 낳을 수도 있고 알에다가 알을 낳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태계를 균형 있게 만들어 갑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논이라는 공간은 물이 항상 있어요. 물론 문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어 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물이 몰려 있는 곳에 이런 애들이 살고 있죠. 논 속에 사는 생물들 중에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왕우렁이가 벼 말고 논에 나오는 다른 잡초들을 먹어 치운다면 이 투구새우는 공룡이 나오던 시절부터 있었던 건데 괴산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조사하는 괴산군 오성면의 신기마을에 투구새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투구새우가 얼만큼 왕우렁이랑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잡초를 제거할 수 있을까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 투구새우는 다리가 한 40cm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헤엄을 하면 논에 있는 물은 흙탕물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논에 봄철에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논이 이상하게 흙탕물 뿐이다라고 하면 투구새우가 많은가 하고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구새우가 많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먹는 것이 잡식성이에요. 아주 여린 풀도 먹고 아주 여린 아주 적은 실지렁이 깔따구 뭐 그거보다 더 적은 물벼룩 이런 것들도 먹습니다. 요거는 풍년새우인데 투명한 몸에 녹조류가 논의 녹조류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달라져요. 녹색 녹조류를 먹으면 녹색이 되고 붉은색을 먹으면 붉은색이 되고 그 다음에 갈색을 먹으면 갈색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프면 투명한 자기 내장을 다 보여줘요. 물방개나 뭐 이런 아이들은 다 포식성이죠. 중간 단계의 포식성이어가지고 꼬마줄 물방개인데 얘는 논 안에서 중간 포식자 역할을 하니까 실지렁이도 먹고 이렇게 물벼룩도 먹게 되고 그리고 뭐 투구새우도 먹게 되고 아주 작은 것들은 다 먹게 됩니다. 장구애비가 지금 잠자리 애벌레를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일들이 논 생태계 안에서는 수시로 발생되는 거고 늘 일상으로 됩니다. 어떨 때 이게 일상이 될까요? 농약 한번 뿌리면 이 작은 애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미꾸라지도 보기 어렵고 피라미도 보기 어렵고 이런 생물들 전체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 생태계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와, 이 논은 정말 농사 짓는 방식이 조금 다른가 봐.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과 함께하는 농업으로 하고 계시나 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네, 옥수수밭에는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옥수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어디다 심어도 잘 자랍니다. 어디에다 심어도. 그런데 양분을 주는 만큼 쑥쑥 잘 자라요. 그러면 이렇게 잘 자라는 2m, 7월 달에 키를 쟀을 때는 평균 2m 30이라 그랬잖아요. 2m 30까지 쑥쑥 자라는 이 옥수수 밭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었을까? 비가 오기 전에는 진딧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진딧물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물에 씻겨 내려가서. 그 진딧물이 여기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각닭이도 있고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예요. 정말 작아요. 뭐 5mm, 네,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얘를 먹습니다. 진딧물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렇게 먹어주죠. 기생벌이라고 아까 벌이 이제 꽃가루 수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벌 종류들은 누군가의 알이나 애벌레나 이런 데에 가서 알을 낳거든요. 이건 노린재의 알이에요. 노린재 알에다 기생벌이 알을 낳습니다. 노린재의 그 개체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죠. 해충이라고 했으니까. 옥수수밭에 노린재가 많으면은 옥수수의 줄기의 양분을 빨아먹겠고 옥수수 알갱이를 빨아먹겠죠. 그리고 아까 중간 보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조명나방이 혹시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옥수수밭은 초토화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조명나방이 발생하더라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이건 깔따구 성충입니다. 우리가 날벌레가 그냥 봄철 되면 막 불빛만 있으면은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키높이만큼. 키높이만큼 몰려다니면서 다니는데 얘는 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있는 곳이라니까 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습지라는 공간에 알을 낳겠죠. 알을 낳으면 얘가 하는 역할은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태계의 바닥 역할을 해줘요. 먹이사슬에. 굉장히 중요한 유기물을 또 분해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논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또 유기물 그 살아가는 생물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갖잖아요. 그럼 또 분해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해자 역할을 할 때 얘가 깔따구 유충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기물을 먹으면서. 논 안의 생태계는 짧으면 뭐 며칠, 길면 뭐 몇 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깔따구가 논안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충이 되고 나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인간들은 정말 싫어하죠. 날벌레가 그냥 눈에 들어온다, 코에 들어온다, 말할 때마다 입에 들어온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대량 번식할 때 누군가가 먹어줄 수 있겠죠. 아, 거미들이 먹어줍니다. 거미줄을 치는 그런 조망성들이 계속해서 거미줄을 치면 거기에 날아오는 애들이 거기 되겠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잠자리들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들도 이런 거 좋아해요. 먹을 것이 뭐 필요한 것들은 다 좋아합니다. 밭에도 이렇게 긴날개 멸구가 있어요. 논에도 멸구가 있으면 벼잎이 다 망가지게 되는데 밭에도 멸구가 있으면 옥수수 잎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었던 옥수수인데 조명나방이 안에 들어져 있었어요. 애벌레 왜 옥수수를 드시게 되면 애벌레가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삶아가지고 길쭉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래 단계에서 그다음에 애벌레 단계 거치고 여러 가지 단계들 번데기도 거치고 해가지고 나방이 됩니다. 나방이 되어가지고 알을 낳았을 때 기생벌들이 그 알에다가 알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명나방이 이렇게 옥수수에는 많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해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피해를 받았던 그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그 조명나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충이라고 하고 있는 노린재, 그 다음에 진딧물, 멸구 등등 해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거미라든가 아니면 개구리 종류들이 또는 잠자리 종류들이, 벌 종류들이 이렇게 옥수수밭에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꿀벌이 날아옵니다. 꿀벌, 기생별들이 날아와가지고 얘네들을 먹어 치우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있으면 새들은 안 올까요? 새들도 오게 됩니다. 좀 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생태계의 포식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파충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밭의 생태계가 살아나면 파충류들도 나타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쥐들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논에서도 사는 애들도 있고 거미 종류들이 밭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거미줄 치지 않고 다니는 늑대거미 종류들이 아까 옥수수밭 이렇게 거미 조사할 때 고개 숙이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고개 숙이면서 할 때 이렇게 늑대거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미줄 치지 않는 그런 거미들을 조사합니다. 개체수를. 점점 거미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거미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조사 시기가 우리가 이제 뜨문뜨문 되고 있으니까 가보면 거미 개체수도 적고 해충이라고 하고 있는 옥수수밭에 옥수수한테 해충이라고 하는 애들도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의 균형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논둑과 밭둑의 식물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냐 하면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논은 물이 있기 때문에 논둑도 물렁물렁하고 물이 많이 있어요. 밭둑은 건조하죠. 그런데
식물마다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의 물기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새별꽃인데요. 꽃잎이 5장인데 사실은 10장처럼 보여요.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털도 아주 많이 있어요. 암술머리는 5개예요. 얘는 좋아하는 환경이 습지, 그러니까 물기가 좀 많은 것. 근데 밭둑에서도 있고 논둑에서도 있어요. 그럼 밭둑에서 이 새별꽃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아, 이 밭은 좀 습기가 많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들이 많으면 논둑과 밭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뿌리로 흙을 꽉 잡아가지고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얘네들은 곤충들이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식물마다 다양한 곤충들이 와가지고 먹이원으로 꽃가루를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잎에다가 어, 네, 잎에다가 알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논둑 같은 경우는 장구애비, 개화제비도 포식성인데 어, 걔네들이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뚝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토양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또한 서식처의 역할도 하고 그걸 지켜주는 것들이 식물들이라는 거죠. 식물들이 뿌리로 꽉 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그냥 1년생 식물들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년생 식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새별꽃은 다년생이고 여기 있는 토끼풀은 다년생입니다. 근데 논둑이나 밭둑에 키가 큰 식물들이 많으면 작물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뿌리로 그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주려면 여러 해를 살아가면서도 키가 낮은 식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런 토끼풀이라든가 서양 민들레라든가 이거는 괴산에서 옥수수밭 옆에 밭둑에 많이 있었던 토종 흰 민들레입니다. 민들레이고 제비꽃도 있고요. 현오색도 있고 냉이도 있어요. 이거는 뭐 새뜨기인 거고 그리고 벽화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들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게 달라져요. 걔들이 생의 주기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게 다른데 어쨌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또 씨앗이 발아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식물들이 많을 때 우리는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넘겨주세요. 음, 생물 다양성이 뭐지? 생물이 다양해지는 게 도대체 우리 인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는 지난 2019년 말서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를 겪었어요. 이동도 못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잠깐만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식량 위기라는 걸 각국이 다 겪었어요. 식량 위기? 왜냐하면은 자기네 나라 거를 수출하지 않고 이동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 자급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민감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 과자 봉지가 갑자기 빵빵해졌어요. 질소를 충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빵빵해진 거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람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칼국수를 먹으면서 칼국수 가격이 올랐네, 과자 가격이 올랐네, 빵 가격이 올랐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먹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부식이라고 하는 밭의 작물들, 과수원의 작물들 이런 것들은 다 농업이라는 공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농업의 자급률이 낮다 보니까 특히 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 자급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머지 99%가 다 수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코로나가 일어났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동하지 못하니까 느꼈던 거, 식량 안보가 위태롭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왜 발생했지? 이 바이러스에 대적할 수 있는 생태계에 뭔가 고리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생태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안정적인 거를 유지하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단계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단계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병해충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이 오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농사만 짓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공간은 생태계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토양을 보존해 주기도 하고요. 수질을 정화해 주기도 하고요. 논 옆에 가게 되면 굉장히 공기가 다른 데보다는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시원합니다. 다른 데보다 공기가 맑습니다. 그리고 어, 밭에 가게 되면 식물들이 쭉쭉쭉쭉 자라고 논밭에 식물들이 자라니 당연히 거기는 공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맑겠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들이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고 걔네들은 또 유전적으로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그래서 우리는 토종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자를 굉장히 많이 사서 쓰고 있어요. 대부분이 사서 쓰고 있어서 종자를 보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종자를 보존하는 건 농업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은 우리 생산자들이 하시고 계셔야 되고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소비자들도 작게 작게 해보는 것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합원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가치 당연하죠. 농사 지으면 경제적인 가치 있고 그걸로 의약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우리 옷감을 만드는 것도 있고 식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예방하는 거는 논이라는 게 홍수를 예방하기도 하고 이런 또 토양 유실하는 것도 예방하기도 하고요. 농가 밭을 보면 눈이 굉장히 편안해지잖아요. 휴양지로서의 역할도 제공해 줍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지금은 기계 농업이 발달이 돼서 그러는데 기계 농업이 아니어도 논농업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의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모내기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모내기 하잖아요. 추수할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고 기계가 아닐 때. 그러나 어쨌든 기계로 하면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문화적으로는 공동체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벼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대보름 잔치 하면서 지신 밝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송편 만들어서 우리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조상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명절들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는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존되면서 우리 자손들한테도 문화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아이가 왜 의문을 갖게 될까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니에요. 새롭게 알아야 되고 새롭게 눈 떠야 되고 모두가 이쪽에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면 다른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요? 먹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의 밥상에 대한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뭔지. 네. 우리의 밥상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사 먹는 순간 1차 농산물을 먹지 않고 가공하는 것들을 먹는 순간, 우리는 마트에 가서 먹는 순간, 20% 자급이 안 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입 농산물을 일상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막 좋아하는 옥수수 먹겠다고 한겨울에도 중국산 옥수수를 먹는 그런 아주 해프닝도 하는 사람인데, GMO 한살림에서는 너무나 GMO 반대하고 있죠. 유전자 조작하는 것들이 어떤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어떤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아르헨티나 콩
주산지에서 수출하는 아르헨티나를 보면서도 이렇게 GMO의 폐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뿌리는 것들을 우리가 가축으로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 때문에 한살림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고요. 지금은 슬그머니 미국산 소고기가 뷔페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져 있어요. 아주 싸게 많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고기 뷔페집 가가지고 마음껏 먹는다 그래요. 광우병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식품 첨가물이나 트랜스 지방이나 패스트푸드 환경으로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은 방사선 식품으로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은 오염수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으니까 바닷물도 오염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우리들은 결국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아까 아이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거.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어떻게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제초제, 인스턴트 뭐 이렇게 식품들 워낙에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다고요? 넘겨주세요. 우리는 이런 길을 갑니다. 우리의 생산자분들은요, 왕우렁이를 넣어도 왕우렁이가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살이 해야 됩니다, 논에서. 그리고 밭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멀칭을 했다라고 치지만 밭두개 풀들이 그 멀칭하는 틈새를 하고 고랑이 하지 않으면 고랑으로 와 굉장히 많은 풀들이 결국 우리는 예초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한테 먹을 것이 오게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한 너무 더워지지 않는 9시 이전에 나와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그 허리 아픈 거 고사하고 그 더위에 그냥 더위 먹어서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피살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인데 유기 농업, 친환경 농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 고된 일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밭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밤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키운 논에서 나온 밥 한 공기,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밥 한 그릇은 지금 우리들이 먹는 4분의 1 공기가 아닙니다. 4분의 1 공기가 아니라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렇게 공깃밥이 120g쯤은 됐었어요. 고봉밥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드시고 어른들 남자들은 고봉밥을 먹고 밥 이렇게 공깃밥 식당에서 시키면 왜 이렇게 적게 줬냐라고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밥 한 공기에 쌀알이 한 3, 400알 정도 있고요. 세 포기 정도가 있었고 올챙이가 한 35마리쯤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어떻게 올챙이가 35마리 사냐고요? 봄철부터 늦은 가을철까지 올챙이들은 나오는 순서가 좀 있어요. 도롱뇽도 나오고 산개구리도 나오고 웅개구리도 나오고 청개구리도 나오고 무단개구리도 나오고 맹꽁이도 나오고 두꺼비도 나오고 이러는 공간에 논에서는 이런 올챙이 35마리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3, 4천 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의 농업 재배 기술로 보면 2포기가 안 될 수도 있고요. 2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포기에서 2,000알 가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벼 포기수가 어떻게 분할을 했고 알곡이 다수학 품종인지 아닌지에 따라가지고 품종 따라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요거를 고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한 70년대, 80년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밥 한 공기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올챙이가 있더라면 올챙이 먹는
장구애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잠자리 애벌레도 있겠죠. 그리고 물방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짜장면이 먹고서는 빠르죠? 네, 네, 짜장면 맛있죠. 네, 맞습니다. 음, 아,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새려고 그러는데요. 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밥을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사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유기농을 지으면 뭐예요? 유기농으로 지었는데 먹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하루에 밥 한 공기,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평균. 그런데 우리가 식량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밥밖에 없어요. 쌀밖에. 90% 이상이 식량 자급률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수입한 걸로 하고 있어요. 밀가루 아까 말씀드렸듯이 99%가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축들이 먹는 사료인 옥수수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풀들도 먹어야 되니까 마른 풀도 수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를 다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새끼를 다 우리의 주식인 쌀이 아니라 밀가루 먹고 고기 먹고 하는 것으로 있어요. 우리의 식탁을 바라보는 게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어, 농업은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벼농사를 지었고, 옥수수 농사를 지었고, 양배추를 키웠고, 배추를 키웠고, 감자를 키웠어요. 당근을 키우고, 사과도 키웠고. 그런데 그 키우는 공간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가지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농사 방식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논이라는 공간은 물이 있기 때문에 홍수 조절 역할을 하게 돼요. 지하수도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농약을 많이 뿌리는 논에서 지하수로, 논은 뻘층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한 50% 가까이를 지하로 내려보낼 수 있어요. 천천히. 밭은 천천히는 안 되죠.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후 조절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식물들이 많고 물이 있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농업 공간은 기후 조절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내보내고 이래서 맑은 공기 해주고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생물들도 같이 살고 있는 재배 방식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업에는 농업 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논의 모양새 다랭이 논도 있고 그 다음에 청산도에 구들장 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제주도의 돌담들이 이렇게 농업유산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예전의 전통 농업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재생농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재생농업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농약과 화학 비료가 6.25 끝난 다음에 6.25 동란이 끝난 다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 이 비료 공장이 생기고 농약 공장이 생기고 이러면서 60년대부터 농약과 화학 비료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70년대 돼가지고는 본격적으로 많이 써서 농약 피해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토양도 많이 오염돼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다른 길을 간 거잖아요.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도 살고 생물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 우리 한살림 생산자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하신 것은 농사를 지었다인데 이렇게 많은 수질 정화도 하고 토양 오염도 저감시키고 탄소도 저장해주고 그리고 어, 건축의 원료도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생물의 서식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이런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업이라는 분야는 생태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식량이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죠. 지하수로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연료도 공급해 줘요. 거기에서 재배하는 거 가지고 볏짚 가지고 우리 땔감으로도 쓰고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쓰지만 그 옛날에는 그랬었죠. 뭐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절하는 역할 아까 여기서 다원적 기능 중에 기후 조절하고 홍수 조절하고 수질 조절한다 그랬는데 식물들은 다 이렇게 오염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논에 있는 벼 같은 경우는 정수식물이라서 오염원들을 많이 정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에는 맑은 물들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화적으로 보면 논들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지잖아요. 계절이 변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농사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민속 문화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도 주고 전통 문화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 명절과 연결돼 있고 여기는 또 교육의 공간으로서 체험의 공간으로도 활용합니다. 제가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논학교를 이렇게 논체험을 많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그냥 논에 와가지고 논둑만 걸어 다니다가 이러기만 해도 굉장히 재밌어해요. 편안해하고. 그리고 논생물을 보는 순간 어? 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네. 옥수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있네. 여기는 거미도 있어. 진딧물 많은 줄 알았는데 그 진딧물이 어느 날 딱 사라졌어. 거미들이 많다 보면 진딧물이 사라지고 무당벌레가 많다 보면 진딧물이 사라지고 잠자리가 많이 다니면 모기 애벌레들이 없네. 모기가 없네.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체험을 해야지 알 수 있겠죠. 논밭에 가서 들여다보는 것들을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넘겨주세요. 밭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농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1차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죠. 1차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축산 농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근간이에요. 생태계 먹이사슬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이잖아요. 인간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면자 선생님? 음서가. 네, 소비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은 소비자예요. 그래서 정말 소비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는 참여 인증은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생산 과정이 어떤 건지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점검하고 이런 거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은 소비자인 줄만 알았는데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생산의 영역이 다른 거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산의 영역에 계시는 거고 그 생산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계 피라미드가 여기에서 만약에 위에가 무너졌다. 늑대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나머지 뭐 사슴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무가 죽고 뭐 기린이 많아지고 나무 잎들이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늑대를 한 마리 거기에다 늑대 한 쌍을 풀어주니까 생태계 균형이 맞았다 이런 건 얘기들은 아프리카 이야기에서 많이 나와요. 음, 그 늑대 한 마리가 토끼의 숫자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에 맞았을 때 우리는 건강한 환경에서 우리 몸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환경이고 인간이 살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농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그래서 먹이사슬의 근간인 이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이라는 부분이 유기농업으로 갔을 때,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갔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가는 단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가려면 전 국민이 다 매달려도 사실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는 소비자 조합원들의 응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구입하면서 들여다보고 판매해주는 그런 소비가 필요한 거겠죠. 농업은 토양을 보존합니다.
비 한 번 지그처럼 국지성으로 폭우가 내리게 되면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토양의 층들이 있어요. 그 층들은 한 30cm에서 유기농업으로 하면 훨씬 더 깊어져요. 거기에서 씨앗을 심었을 때 발화할 수 있어요. 미생물이 살 수 있고. 그런데 그 토양은 폭우가 내리게 되면 쏠려 내려가요. 그것도 지금은 포장된 것들이 너무나 많죠. 도시에는 다 아스팔트이고 시멘으로 해놨고 이래서 그냥 흙이 그대로 하수관을 통해 가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버리게 해버려요. 머무르지 못하게 해요. 근데 농업을 하는 공간은 이걸 머무르게 합니다. 특히 노는 더 많이 머무르게 하고 밭도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게 해요. 토양을 보존하고요. 기후변화에 당연히 대응하죠.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탄소 저장하면서 산소 내뿜는 그 생태계 서비스는 워낙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숫자가 전국 통틀어서 5% 정도? 이 정도인 거 맞죠? 네, 팀장님. 끄떡끄떡 해주셨어요. 예. 근데 친환경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친환경으로 재배해도 소비가 되지 않아. 또 하나는 친환경을 우리나라 정책은 별로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 생산자분들이 많이 평균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어, 후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후계자의 폭이 정말 항아리보다도 못한 상황이죠. 잘록한 이 개미허리 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미래는 결국 생태계도 같이 살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생산하는 그런 환경 농업이어야 되는 거고 그 환경 농업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소비하면서 고맙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농업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환경까지 살리기 위한 노력은 어, 생산자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함께 해주는 지지층인 소비자 조합원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많은 정책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주 단순한 거를 가져왔어요. 이 종자, 미래의 식량인 건 모두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토종 종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경에 수천 년 또는 수십 년 적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이 날씨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토종 종자들은 어떻게든지 버텨왔어요. 그러면 이 종자를 채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채종을 농민들께 맡긴다. 연령이 너무 높으세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소수지만 살림에서도. 그리고 토종종자를 보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작아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소비자라고 생각해요. 소비자 조합원. 조합원들이 토종종자 씨앗 하나씩을 심어보는 거예요. 하나씩을 심어보고 이거 화분에 키워도 되거든요. 화분에 키워가지고 씨앗을 받는 과정을 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엄마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걸음마를 떼고 유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는 인간의 일생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식물들의 씨앗의 일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리듬이 너무나 급박하게 우물 안에 우물 옆에 가가지고 숭늉 찾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제철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나는 어떤 속도로 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될까? 그 먹거리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종종자를 지키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이런 물품들이 한살림 내에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아진 토종종자를 알아보고 조합원이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심어봤습니다. 제비콩이죠.
제비콩 심어가지고 이런 씨앗도 받아서 나눔도 하고, 또 토종벼를 이거 많이 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김치통, 망가진 김치통 버리는 거에다가 벼 몇 포기씩 심어가지고 이 아이들의 종자만 남기는 거를 했습니다. 종자만 남기는 거를 했고, 논을 만든 거는 그냥 김치통은 바닥이 딱 막혀 있잖아요. 그 물높이만 한 3cm 정도만 높여주고, 노흙하고 그냥 일반 흙하고 상토하고 섞어서 해주면 벼는 정말 잘 자라요. 물만 제대로 주고 햇빛 받고 바람이 통하는 것을 놔주면. 그리고 이렇게 제비콩 같은 경우는 이제 화분에다 심을 수도 있지만 텃밭이 있으면 심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심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을 거두는 경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살림의 조합원들은 누구나 다 해보면서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먹는 한 끼 밥상, 그 안에는 온갖 생명들이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생태계 균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이 논에 가서 체험하고 밭에 가서 체험했을 때 이렇게 활짝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가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음, 지금까지 이제 우수수밭 조사하고 논조사 했던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잠자리 한 마리 없어지면, 뭐, 개구리 한 종이 없어지면, 노린재가 많아지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태계 고리가 연결되면 해충이라고 하는 노린재 또는 진딧물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보존하기, 그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밭의 작물과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세 개의 밭을 조사했다 그랬어요. 관행론이 있는데 여기 괴산의 신기마을에 세 개 밭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전에는 다 다랭이 논으로 있었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논들이 많이 남아져 있고 논과 밭과 논, 밭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축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다랭이 논이라고 그랬으니까 산이겠죠. 산이어가지고 산에 산림의 생태계도 살아 있어요. 그 관행으로 농사를 짓고 무농약으로 하고 유기농으로 하지만 주변 생태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관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의 뭐 관행 같지 않은 그런 농사를 하고 계시는 곳이었어요. 호수영 생산자님이. 그런 곳이어서 여기의 환경은 정말 주변 생태계와 잘 연관을 맺어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어, 그 안경을 하나 가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참여 인증으로 갔을 때 또는 조합원들이 체험으로 갔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알아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표 생물들과 생태들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 해만에 다 마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꾸준하게 조사해야지 이게 가능할 거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지금처럼 기후 변화라고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날씨의 변화가 기후 변화는 이제 당연히 뭐 되고 있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날씨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아침 저녁의 날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낮과 밤의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비가 내렸는데 어, 길 건너가지고는 비가 안 내리는 국지성이 굉장히 많고 한 번 내리면 50mm가 내리고 뭐 이러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한 해 조사해가지고 가이드라인 마련하기 어려워요. 한 해만 가지고는 어렵다. 최소한 3년은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조사를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물에 대한 조사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죠. 내가 먹고 있는 일상적인 시금치, 양배추, 어, 뭐 고추 이런 것들이 어떤 생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 작물에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대단히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어, 알게 되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를 이해하는 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사를 짓는 그 일 자체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체험 활동으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논에 가서 하는 체험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아주 눈이 확 띄어요. 밭에 가서 하는 체험 이것도 작물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밭작물도 그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많이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생태계 전체가 살아있는 밥상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차리냐고요? 생산하는 소비자가 차려야 되고요. 소비하는 생산자가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선택하고 한살림 매장에 가서 물건을 선택할 때 망설일 수 있어요. 토종 우유를 살까 그냥 다른 우유를 살까 했을 때 저는 토종 우유를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요. 3번 중에 한 번은. 왜냐하면 종자가 보존돼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쌀도 다양한 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종쌀 종류가 막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유기농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하고 갔더라도 생산자 농부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랬을 때 우리 한살림은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생산자분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물품을 사는 것도 있지만 생산지를 방문해서 일손을 돕는 것도 있고 그곳을 누군가가 후계자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밥상이 온전하게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감자를 먹고 당근을 먹고 브로콜리를 먹고 옥수수를 먹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말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질문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14분 정도.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냥 들으셨던 소감이라도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밭 생태 연구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험 네. 방법이 정말 한살림다운가에 대해서 전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까, 한살림다운 거 아까 어떤 쥐가, 네, 아까 쥐가 잡혔을 때 되게 무서웠다고 했는데, 그 네, 걸렸던, 그리고 그 맥주에 빠졌던 수많은 생명들은 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 네, 실험 방법이 좀 더 생태적인 방법으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두 번째는 네, 어떤 연구 목적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 실험에서 차이가 무농약 유기농 관행 이 차이를 갖고 어떤 네, 가이드라인을 하겠다는 건지 약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유기농이나 무농약 밭에서 멀칭 재료를 차이를 둬서 어떤 비닐 멀칭이나 생태적인 멀칭에 따라서 어떻게 생태, 어, 어, 생명체들이 더 많은가 그런 걸 갖고 좀 더 멀칭 재료들을 좋게 그 어떤 권장을 한다던가 그런 자주기 준서를 바꾼다던가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갈 것 같았는데 이거는 전혀 뭐 이걸 갖고 이 비교군을 갖고 어떤 걸 할 수 있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지금, 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동시적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쥐가 나왔던 그 토양, 그 다음에 저 끈끈이에 걸렸던 생물들, 사람이 무서운 것처럼 생명체니까 당연히 두려웠고 목숨을 걸었던 거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생태적인가? 생태적이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생태적인 거에 어, 알아볼 수 있는 길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좀 어, 연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방법이 그래도 낫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밭에 몇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 농업과학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준 것을 저희가 이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생태계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어떻게 다양한지를 알아보는 거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 농 같은 경우는 그냥 생물을 채집하면서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놓아주면서 어, 뭐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연구 목적이요. 관행, 무농약, 유기의 차이점, 그리고 멀칭 재료에 대해서는 이게 답변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팀장님이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살림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제가 섣불리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농업 생태계를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할까라는 부분은 저희도 아직 지금 캐쳐 마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러한 조사가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현재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기농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지표 생물을 이용한 유기농업 생물 환경 평가 체계 구축 이러한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 인증에서 조금 담아낼 수 있을까?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사실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저희한테는 이러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죠. 네, 굉장히 정보가 부족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어, 사실 그 관행이나 이런 차이에 눈을 약간 좀 뜨게 되는 뭐랄까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이 될지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가이드를 잡아가자라는 부분이 지속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제가. 그래서 사실 이거 뭐 말씀한 것처럼 한 해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비교군을 해가지고선 그리고 옥수수 밭을 한 해 지켜봤다고 해가지고선 저희가 좀 뭔가 이렇게 다 알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 외부 자료든지 진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 가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홍기련님이 말씀을 해주신 여러 가지 뭐 멀칭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또 다른 분 네. 혹시 들으시면서 뭐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전, 무신과 네, 살림의 네네. 최민영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보신 거 음서고 최민영님 해제하시고 여기 들어와 계신가요? 네, 네, 그러시네요. 네네네. 아, 네.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아, 약간 네네.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네네. 네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어,
그, 막, 아까 질문 주신 거에도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이제 시작하고 같이 하려고 한다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 한술에 바로 완벽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방법상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완벽하게 맞추기에는 저희가 아직 더 많이 알아보고 같이 좀 더 해볼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는 직접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서 계속 그 여러 사람들이 가볼 수 있는 경험을 좀 어, 조직화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팀원들이 이제 연구원으로는 김웅진님, 목진영님이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한 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네, 한 번까지 가지 못했는데, 이 현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고될 수 있어요. 좀 굉장히 현장도 덥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장구 같은 것도 이렇게 참여해서 뭐 땅도 파야 되고, 호미로 땅도 파야 되고, 이제 고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저는 사실 고향이 서울이라서 서울 사람이어서, 네, 어, 시골에 가본 적이 없는데 마치 꼭 시골 가가지고선 뭔가 이렇게 그 잠자리도 보고 왜 풍뎅이도 잡고 했던 그러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몇 번 가봤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어 뭐랄까 이 저희는 점검이어가지고선 사실 저희 점검이 사실 참여 인증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성 확보라든지 그 이제 어떻게 병해충을 관리하는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긴 해요. 근데 현장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예, 훨씬 더 재밌었고 그 이야기하는 그 범위가 되게 확장됐었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연구원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어, 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우리는 뭐 1단계 과수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뭐 시설도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의 현장에 대한 한살림 생산농가의 현장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생태계가 좀 어,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고 이렇게 주제가 막 확장되는 부분을 느껴서 굉장히 재밌었고, 예. 그리고 설명을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 직접 참여하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도 보고, 물론 뭐 덥기도 하고 하지만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그 한살림 생산지를 피부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 하나의 활동으로 저희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의 활동으로 이제 어, 어,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할지 이것은 아직 지금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저희는 충분히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모신과 살림 연구소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 돈이죠 돈 예산이 굉장히 좀 이제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해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좀 펼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좀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도 많긴 하지만 저희가 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여기 경기 남부에 유경은 님이 들어오셨어요. 유경은 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혹시 말씀은 가능한가요? 네, 네, 얼굴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어, 네, 얼굴 네. 보이시기가 조금 지금 그러면 그냥 말씀만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혹시 강원 영동의 원정자님 가능하신가요? 말씀 한 번만 더 듣고, 우리 서민수 생산자님이 네. 계시는데, 네. 예, 서민수 생산자님 혹시 마이크가 가능하신가요? 이야기가? 켜졌습니까? 마이크 네, 잘 켠가요? 들립니다. 잘 네. 들립니다. 그래요? 네. 네. 어, 이제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어떤 그런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실험에 그치지 않고 이제 확장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뭐 축소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는 길을 한살림의 노력들이 확장될 수 있게끔 좀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이 되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우리만이 아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친환경을 하느니 마느니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을 적에 특별하게 해서 어떤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것이 친환경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바람이거든요. 정말로 그 어느 농약상에서 사서 써도 어느 농약을 사서 써도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이 물품이 되고 또는 어느 누가 어디에서 어느 농민에게 구입해서 먹어도 안전한 어떤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환경을 저는 꿈꿉니다. 아, 좀 그런 어떤 실험들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확장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12시가 되어서 짜장면 맛있게 드신 이춘일 생산자님 이야기 가능하신가요? 네, 기차여가지고선 아, 네,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 음, 짜장면 얘기하니까 배고픈데 저희도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혹시 지금 얼굴은 안 보이지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좀 후회할 것 같다라는 분 안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좋은 말씀 내용 설명을 해 주신 우리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 김석순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저희 이 활동은 마무리 작업이 아직 좀 남아 있고요. 네, 이제 하반기 최종 보고를 통해 가지고선 이제 그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어, 긴 시간 저희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강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석순입니다. 반갑습니다.